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소동파 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소동파 편 11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소동파가 세상의 끝에서 발견한 깨달음을 함께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난 10화에서는 시간을 거슬러 황주 유배 직후에 쓴 제설인벽을 통해 산속에 갇혀서는 산의 참모습을 볼 수 없다는 그의 위대한 깨달음을 만나봤죠. 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산 밖에서는 지혜를 얻었던 소동파.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운명은 그 깨달음을 시험하듯 그를 더욱더 험한 산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9화에서 다뤘던 해주 유배지에서 또 쫓겨나게 되는 건가요? 여지 300개를 먹으며 너무 잘 지낸다는 게 문제가 되었다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재상이었던 장돈이 소동파가 쓴 시 한 구절을 읽고 경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백두소산 만상품 소각등상 기병용 보도선생 춘수미 도인경타 오경좀 흰머리 성글게 흩어져 서리바람에 날리고 작은 누각 등나무 침상에 병든 몸 의지하네. 전하기를 선생님 봄잠이 아름답다 하니 도인이 살며시 새벽종을 친다네. 장도는 이 시를 보고는 소동파가 저런 곳에서도 저렇게 편안하게 지낸단 말인가 라며 분노했습니다. 그저 평화로운 일상을 노래한 시일 뿐인데 그것조차 용납할 수 없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1097년 소동파의 나이 62세에 당시 송나라 영토의 가장 끝이자 문명 밖의 땅으로 여겨졌던 곳으로 마지막 유배를 명합니다. 바로 해남도, 즉 바다 남쪽의 섬입니다. 대체 그곳이 얼마나 험한 곳이었길래요? 지금이야 아름다운 휴양지지만 당시만 해도 그곳은 완벽한 미개지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해남도로 유배 가는 것을 살아서 돌아올 수 없는 길이라 여겼죠. 소동타 자신도 해남에 도착하기 전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해남에 이르니 먼저 관을 만들고 다음엔 무범을 만들어야겠다. 유서를 자식들에게 남기니 죽으면 바다 밖에 장사 지내라. 60이 넘은 나이에 스스로 죽음을 준비하며 떠났던 거군요. 네, 그는 막내 아들 소가와 단 둘이 담주에 도착했습니다. 담주는 제대로 된 집도 약도 먹을 쌀조차 구하기 힘든 곳이었죠. 소동파 제신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식, 무육, 병, 무약, 거, 무실, 출무우, 동무탄, 하무, 한천. 먹을 고기도 없고 아플 때 약도 없고 살 집도 없고 나갈 때 벗도 없고 겨울엔 숯도 없고 여름엔 시원한 샘물도 없다.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네요. 하지만 소동파는 또 극복해냈겠죠? 그렇습니다. 소동파는 소동파였습니다. 집이 없어 막내 아들 소가와 함께 직접 움막을 짓고 쌀이 없어 고구마를 캐먹으면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원주민이었던 이족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담주의 백성들과 장중이라는 지방관의 도움으로 제주의 옛집에 제주당이라는 강학당을 열었습니다. 문명 밖의 땅에 문명의 씨앗을 심은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해남도 역사상 최초의 과거 급제자를 배출해냅니다. 멀리서 온 강당좌는 훗날 해남 최초의 거인이 되고 부학은 해남 최초의 진사가 됩니다. 유백에게 신분으로 문명 밖의 땅에 천년을 이어갈 교육의 씨앗을 심은 겁니다. 정말 믿기지가 않네요. 그러다 드디어 사면을 받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1100년 그를 미워하던 철종 황제가 죽고 휘종이 즉위하면서 대사면령이 내려집니다. 3년간의 해남 유배를 포함해 도합 7년에 걸친 길고 긴 유배가 끝난 겁니다. 담주를 떠나며 그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본래 담이 사람이거늘 잠시 서촌 땅에 살았다네. 호련히 바다를 건너가니 먼 여행을 떠나는 것과 같구나. 자신을 담주사람이라 불렀군요. 그곳이 진정한 고향이 되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1101년 그의 나이 65세 그는 배를 타고 북쪽으로 돌아오는 길에 금산사에 들르게 됩니다. 금산사라면 그가 젊은 시절을 보냈던 익숙한 곳이군요. 맞습니다. 그곳에는 자신이 젊고 총명했던 시절 친구였던 화가 이공린이 그려준 자신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마주한 자신의 젊은 모습. 파란만장한 세월을 견뎌낸 늙은 유배객은 그 그림 위에 자신의 전 생애를 요약하는 단 4줄의 시를 적어내립니다. 바로 자제 금산 화상,
금산사의 내 초상화에 스스로 쓰다입니다. 자제 금산 화상. 심사 기회지목. 마음은 이미 제가 된 나무와 같고 신녀 불계지주. 몸은 묶이지 않은 배와 같네. 무녀 평생 공업. 그대에게 묻노니 평생의 공적이 무엇인가? 황주, 해주, 그리고 담주라네. 너의 평생 공적이 무엇이더냐? 황주, 해주, 그리고 담주라네. 자신이 이룬 모든 정치적 업적이나 화려한 문장의 명성이 아닌 가장 고통스러웠던 유배지 3곳을 자신의 공적으로 꼽았군요. 맞습니다. 이 시는 그의 마지막 깨달음입니다. 한 구절씩 살펴보죠. 첫 구절, 심사기회지목. 여기서 기는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제가 된 나무라는 표현은 장자에 나오는 형녀 고목 심녀 사회, 즉 몸은 마른 나무 같고 마음은 식은 재와 같다는 구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모든 욕망, 분노, 슬픔이 다 타버리고 남은 절대적인 평정심의 상태를 의미하죠. 모든 감정에서 벗어난 경지군요. 맞습니다. 다음 구절, 신녀 불계지주는요? 몸은 묶이지 않은 배와 같다. 여기서 개는 멜개자입니다. 묶이지 않은 배 역시 장자에 나오는 이미지로 완전한 자유를 상징합니다. 명예, 권력, 세상의 평판 등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운명의 흐름에 온전히 몸을 맡긴 자유인의 경지를 뜻하죠. 완전한 평정과 완전한 자유, 이 2가지를 얻은 그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무녀 평생 공업, 그대의 평생 공적이 무엇인가? 네. 그리고 그는 답합니다. 황주, 해주, 담주라네. 왜 그럴까요? 그는 깨달은 겁니다. 젊은 시절 그가 잃었던 부와 명예는 모두 산속에서 본 신기루였음을. 자신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그 유배지들이야말로 자신의 마음을 재로 만들고 몸을 묶이지 않은 배로 만들어준 진정한 공적이었음을 말이죠. 자신의 실패와 고통 그 자체를 자신의 가장 빛나는 공적으로 승화시킨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황주가 없었다면 적벽부가 없었을 것이고 해주가 없었다면 여지 300개의 긍정이 없었을 것이며 담주가 없었다면 문명의 씨앗을 심는 성자가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 시는 인생의 가장 쓴 잔들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축복이었음을 선언하는 그의 마지막 축배사인 셈입니다. 자, 그러면 이 깊은 깨달음의 시를 다시 한번 우리말로 함께 낭송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마음은 이미 제가 된 나무와 같고 몸은 묶이지 않은 배와 같네. 그대에게 묻노니 평생의 공적이 무엇인가? 황주, 해주, 그리고 담주라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네요. 이제 그는 모든 굴레를 벗고 자유롭게 고향으로 돌아갔겠네요. 안타깝게도 그의 여정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는 대사면을 받고 수도로 돌아가던 중 1101년 7월 상주에서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의 나이 65세였습니다. 길 위에서 태어나 길 위에서 깨받고 길 위에서 생을 마감한 거죠. 아, 결국 고향에 돌아가지 못했군요. 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시간 드디어 마지막 12화에서는 소동파가 세상을 떠난 후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남아있는 그의 위대한 유산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건네주는 술잔은 어떤 의미인지 되새겨보면서 이 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 여정이군요. 오늘 소동파의 마지막 깨달음에 함께 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의 마지막 여정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은 언제였나요? 그리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련이 여러분에게 어떤 공적을 남겼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 소동파의 마지막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다시 만나요. See you next week. Goodbye. Goodbye.